네, 2024 총선 빅텐트 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가자. 아, 깜짝 놀랐어요. 지금부터가 진짜죠. 네, 지금부터가 진짜다. 네. 자, 저희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사인 김은지의 뉴스인, 그리고 경영TV, 구경의 정치비상구 세 개 매체 함께해서 공동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4부 함께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이재명 법률신문 부사장, 그리고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세 분 나오셨습니다. 네, 세 분 모두 저희 방송에는 처음이세요.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처음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네. 자, 지금까지 발표된 최종 투표율부터 개표 상황 조금씩 짚어보겠는데요. 지금까지 전체 선거 과정 성한용 기자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깜짝 놀랐죠 뭐. 놀란 야당- 표정은 아니죠. 거의 알고 계셨던 표정인데. 아니 너무 많이 놀라면 이렇게 됩니다. 아, 뭐 야당이 많이 이긴다까지는 들었는데 일단 출구조사를 보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벌어진 것 같아요. 최종 개표는 좀 봐야 되는데요. 특히 부산, 경남, 울산 이쪽은 좀 개표가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접전지가 많아서. 근데 아무튼 출구조사 이 수치가 대략 맞다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 이 2년 전에 대선에서 당선된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네. 좀 정치적인 어떤 실존적인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좀 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굉장히 좀 우울하고 참담한 예.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야, 2년 전 대선을 우리가 어떻게 치렀던 것인지 우울하고 참담한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말씀 좀 주셨습니다. 우리 이재명 부사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침에 방송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총선 결과를 사실 예측하는 것이 대부분 맞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뿐이 아니라 많은 지금 뭐 성한영 기자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최근만 보더라도 2012년 총선 당시에 새누리당이 과반수를 얻을 거라고 누구도 예측 못했지만 과반수를 얻었죠. 2016년 총선 때 민주당이 1당이 될 거라고 아무도 예상 못했지만 1당이 됐죠. 또 2020년 총선 당시에 민주당이 이길다 진다 얘기도 있었지만 180석이라는 역대 민주화 이후 가장 큰 의석수를 단일 정당이 얻는 그런 경우를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죠. 그렇다 그러면 이번 총선도 만약에 상상 밖을 벗어난다면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 아니겠느냐. 하나는 국민의힘이 과반수를 얻거나 하나는 정말 민주당이 개헌 저지선을 국민의힘이 막지 못해내고 결국은 200석 이상을 얻는 그야말로 헌정사상 초유의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사실 진짜 그러면서도 설마 했었죠. 근데 결국은 두 번째 시나리오가 현실화돼가고 있는 분위기죠. 지금 개표 결과의 포인트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결국 이제 이 싸움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개헌 저지선을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실상의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과의 동거 정부가 되는 거죠. 그런 그야말로 국정의 일대 전환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박성태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출구조사대로라면 네. 그래서 야권이 물론 이재명 부사장 얘기한 대로 200석이라는 숫자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 근처에 내외 넘어서든 안쪽이든 상당히 파격이죠. 역대급이고 이례적입니다. 지난번 180석도 87년 체제 이후 가장 많은 의석이어서 역대급이었는데 당신 뭐가 있었어요? 코로나로 전 세계가 어려울 때잖아요. 역대급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역대급인 상황에서 역대급 투표 결과가 지난번 21대 총선 결과인데 이번엔 코로나도 없는데 민심이 더 반응을 했다. 여기에 대한 분석이 좀 먼저라고 봐요. 그러면은 그건 왜냐? 대통령이 역대급으로 무도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대한 민심의 반응입니다. 민심 모든 개인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다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례적인 상황은 외부의 변수 크나큰 충격이 아니면 잘 만들지 않아요. 하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데 역대급 결과가 나왔다면 한쪽에서 예를 들어서 뭐죠 그냥 편하게 우리가 얘기하면 너무 못하거나 너무 무도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아니잖아라고 민심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거를 뒤에 물론 여러 가지 뭐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 예를 들어 윤한 갈등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결과 뒤에 파장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런 역대급 결과를 내놓는 민심에 대한 분석이고 윤석열 정부나 여당은 여기에 대해서 정말 뼈저린 반성을 해야 돼요. 예.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다종다기한 직함을 걸고 저희들이 이렇게 앉아 있지만 알고 보면 6명이 다 기자 출신입니다. 아 네. 그러네요. 예, 네. 기자 6이 앉아 있습니다. 예, 기자. 그러네요. 출구 방송 굉장히 두 분이 경험이 또 있으시고 예, 출구 방송 많은지 방송 경험도 않습니까? 많으시고 예. 예. 세 분이 굉장히 잘 아시는 분들인데 저를 오늘 왜 부르셨는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아니 저 네. 선배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있어요. 중간 중간 꼭 이제 반대로 질문도 할 뻔했어요. 아유, 네, 예, 면접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그 지금까지 이런 투표율도 32년 만에 최고의 투표율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김건희 여사 문제로 촉발됐던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뭐 그래서 특히나 최근에 김건희 여사가 혼자서 몰래 투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큰 논란을 좀 초래하고 있는데 우리 성 선배께서는 지금까지 이런 영부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유, 뭐 역대 영부인이 다 처음 있는 분들이죠. 이런 거 결과가 이렇게 된 마당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 별로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앞으로가 네. 걱정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걱정이다. 예,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이 잘 뒤에 숨어 있다가 이 저는 그 KBS 그 대담 신년 대담 신년 대담이요? 예. 그게 좀 독약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때부터 예, 그때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이런 것 때문에 민심이 안 좋았거든요. 그 뭐 대통령 지지도 뚝뚝 떨어지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뭐 조그만 뭐백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오판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서 어버버버 수습해놨는데 그거 봐 되잖아. 그 이제 엑스레이터를 확 밟은 거죠. 그래서 이른바 도주대사 사건을 일으키고 네. 그다음에 그 KBS 대담 바로 전날 의대 정원 200명 발표를 했거든요. 정부에서 2,000명. 아, 네. 2,000명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냥 가 이거 바꾸지 마 하고 이제 고집을 사실 지금까지 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처한 건 아닌가.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이 1월 달처럼 뒤에 좀 조용히 계셨으면 이렇게까지 참패 안 당하는 건데 스스로 앞에 나와서 온몸에 화살을 다 맞아가면서 지금 네. 야당의 승전을 안겨준 것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선대위원장 역할을 선대위원장, 하가 비밀당원, 엑스맨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맞는 것 같아요. 예. 뭐 신당 논평이 그렇게 나왔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선대위원장 역할을 그만해라. 뭐 맞아요. 이렇게. 예. 하여튼 뭐 민주당에서 굉장히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감사해야 된다. 근데 이번 총선 특징 굉장히 막 여러 등장 요소들이 있는데 뭐 대파, 뭐 디올백, 뭐 별의별 게 다 있었습니다. 이번 총선의 특징으로 좀 꼽을 만한 이슈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엔 박성태 실장부터 하실까요? 저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한 단어로 보면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왜 드러났냐 김은지 기자랑 같이 방송하면서 많이 여쭤봤죠. 본성이에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본성.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무거움입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고 숨어 있으라고 해도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난 건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으로 드러났고 사실은 여러 번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그때는 참자 하다가 물이 끓듯이 임계치에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종섭 대사 문제에서 폭발한 거라고 보고 왜냐하면 디올백 문제도 있고 KBS 대담 성한용 선임 기자님이 지적해 주시듯이 대담 문제도 여권에 심지어 용산에서도 사과는 할 거야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없었잖아요. 몰카 피해자라고만 했습니다. 맞아요. 상당히 무도하게 대통령은 본인 마음대로 했어요. 국민들은 참고 참았죠 계속. 근데 몇 번 그런 것들을 보고도 그냥 넘어가고 왜냐면 권력을 당장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종섭 대사 문제에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물론 뭐 어느 정도는 계속 지지를 하겠지만 중도층에서도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시 검찰총장으로서의 뭐 예를 들어서 외압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냥 본인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나가는 모습 일부에서는 그렇게 봐서 지지를 했을 거라고요. 근데 이종섭 대사 문제는 정반대입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저도 사실 이해심이 상당히 넓어서 제가 제일 자주 쓰는 표현이 네. 뭐 그럴 수 있지예요. 뭐 그럴 수 있지. 권력자가 그럴 수 있고 친구들도 그럴 수 있고 저는 사람이 인간 뭐 일종의 동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종섭 대사 문제 물론 그 전에 디올백 문제도 있었지만 이건 아니지가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럴 수 없집니다. 아무리 이해심이 넓어도 봐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는 민심이 이미 폭발을 했고 그래서 이종섭 대사가 귀국해도 안 됐고 그럴 수 없지를 계속 파장 에코를 나간 거는 이제 황상무 대사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대파 논란이 있었죠. 대파 논란 같은 건 하나의 계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종섭 대사 문제는 저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다.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이 볼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스스로 훼손시킨 거다. 공정성 문제 그것도 아주 비상식적인 선에서 거기가 저는 어떤 가장 큰 변곡점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아니 합니다. 근데 우리 이재명 부사장님은 사실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무거움 그분과 예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캐릭터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드러난 선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측면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야당의 전략은 뭐 비밀 전략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공개되어 있는 뻔한 너무나 당연한 전략이었습니다. 당연히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을 강하게 프레임을 만들 거고 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해 10월달에 강서구 보궐선거를 참패한 이후에 결국은 무리라면서까지 사실은 현직 법무부 장관이 바로 여권의 뭐 비대위원장을 포함해 대표를 맡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뭐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 근데 그러면 이제 그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한동훈 위원장을 전면에 내세우면 결국은 야권의 정권 심판론을 희석시키려면 결국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를 벗어나서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권의 공감대가 있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등장한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 주도의 여권의 전략이 만들어지고 그런 선거가 치러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저희가 알다시피 1월달에 유난 갈등이 폭발하죠. 네. 그때부터 이제 보수의 유권자들은 이제 혼란을 겪기 시작하죠. 이게 약속 대련인 거야 아닌 거야 막 이러면서 맞아요. 설마 이런 이제 사실은 굉장히 보수층에서 볼 때도 이해하기 힘든 대통령실의 판단과 선택과 결정들을 다소 동의하기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뭐 조금 전에 성관영에서 다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에 등장하는 선거가 됐고 결국 마지막에 51분 대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쐐기를 박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그러면서 결국은 야권이 만들어놓은 정권 심판론이 결국 마지막까지 강하게 작용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게 아닌가. 뭐 그걸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다가 하나 얹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혹시 한동훈 위원장 체제를 만들어 놓고 여당이 선거 이길 것 같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건 내가 맞아요. 한동훈에 대한 질투. 네, 뭐 네, 그런 네. 의심이 네. 좀, 왜냐면 설명이 너무 안 되니까. 아니 왜 잘 나가던 여당을 네. 이렇게 네. 판을 지금 관련해서 김경률 그 비대위원 한동훈 위원장이 측근이라고 분류되고 있죠. 이분이 이제 기자들을 문답을 했는데 질문이 의석이 많이 밀리는 모습이 나온다고 했더니 민심이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죠. 막판에 민주당은 상당히 불리한 악재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한 일주일 전에 여론 추이보다 저희 당 입장에서 꼬꾸라진 거잖아요. 국민들의 분노가 대단히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당은 향후에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 했더니 제 생각에 이게 당하고 대통령실 구분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사실상 당의 책임도 인정을 했고요. 이어서 당내에서는 원인을 찾기는 해야 하니까 장의 책임도 있지만 사실 용산도 무시할 수 없다. 기자들 유도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그런 말을 목소리로 내서 익명으로 하지 말고 직접 좀 하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오. 화를 냅니다. 내일 뭐 세게 붙을 것 같다. 근데 그 말이 생각나네요. 저한테 책임이 있지 않지 않느냐.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물론 다음 날 말을 바꿨죠. 예. 부족한 건 다 제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정말 유난 갈등 3차가 또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도 돌았던 얘기 중에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그 이번에 성과가 클 것이다. 2월 달에 민주당이 공천 파열음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길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이 성과를
한동훈 위원장이 다 가져가면 안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뭐라도 해야 되고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고 그래서 기획한 게 뭐 민생 토론이다. 뭐 이런 얘기가 돌긴 했었습니다. 예. 근데 저도 이제 그 가설을 지지하는 거예요. 치열한 멘트죠. 치열한 네. 멘트죠. 예, 네, 이재명 좋습니다. 부사장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니까 다들 이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에 놓인 거죠.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그 제일 이제 핵심이 어쨌든 유난 갈등에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 상황 속에서 사실 모두가 뭐 이거 보수 지지층이 오히려 멘붕에 빠진 거죠. 그때 조선일보가 사설을 쓴 문구가 이겁니다. 그럼 한동훈 위원장이 진짜 물러나면 그 다음 대안을 갖고 있느냐라고 예. 우리 조선일보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수 유권자들이 볼 때도 너무 전략이 없는 거 아니냐, 너무 대안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들을 한 상황이 있었던 거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또 한편으로 보면 글쎄요 뭐 대통령실의 설명 그대로 윤 대통령이 뭐 마지막에 대담다고 했지만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참고 하다가 설명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총선이라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존폐 생사 하여튼 물어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가장 중대 선거 앞에서 전략적 미스가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조금 전에 김경률 비대위원 인터뷰를 소개했지만 만약에 여권이 여기서 책임론 공방으로 빠져드는 순간에는 그야말로 괴멸하는 거죠. 네. 지금은 책임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용산의 책임, 뭐 한동훈 위원의 책임을 뭐 몇 대 몇으로 나눈들 그것이 뭐 민심을 돌리는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책임론 공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여권은 그야말로 전면적 쇄신을 이제 해야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는 이제는 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과연 여당의 역할, 그 다음에 국회는 어떻게 그러니까 국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변보시킬지 이 고민을 해야죠. 예. 대통령 스스로가 사실 전면적 쇄신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스타일로 보는데 MBTI로 분석을 하면 KGBT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사람 연애. 저 밤마다 사람 연구하느라고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KGBT인데 이전에 대통령 집권 초기에 제가 한 야당 중진과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대권을 잡은 사람이 우리나라가 헌정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 아니냐. 1년 전만 한 2년 전만 해도 제가 알기로 큰 생각이 없다가도 그냥 쑥 나와서 너무 쉽게 어떻게 보면 됐잖아요. 대통령이 된 가장 큰 배경은 위에서 물론 뭐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전부터 2012년 국정원 대권 사선부터 누구에게도 충성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보여준 이미지예요. 그러면 그냥 그때도 저는 상상해 보건데 2012년에도 그렇고 조국 장관 수사할 때도 그렇고 옆에서 누군가 조언했을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러면 신상이 해롭습니다. 잘하시면 다른 게 있을 것 같은데 됐어, 나 뭐 그런 거 안 따진다. 나 뭐 내 식대로 갈 거야.라고 했을 거라고 상상을 해요. 대구 고검에 사천됐어도 그러다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옆에서 누가 얘기해도 자식들아 다 나한테 그런 얘기가 네가 첫 번째인 줄 알아? 많아. 나는 내 식대로서 대통령까지 됐어. 이 말을 하는 순간 옆에서 조언을 못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장하거나 할 때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크거나 할 때 작은 단계에서의 규모와 방식이 있고 커가면 다른 체제가 필요하거든요.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서는 맞는 방식과 태도를 보였지만 대통령이 됐으면 이 방식과 태도가 본인을 거기 자리까지 올렸겠지만 그 다음엔 그 자리에 맞는 태도와 방식을 썼어야 돼요. 근데 자기의 50년, 60년 살아온 그 스타일을 못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 직수행이 사실은 무도하고 결과적으로는 무능했고 그래서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 아닌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뼈저린 반성을 해야 되고 고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심사숙고가 필요합니다. 근데 심사숙고는 어떻게 되냐? 본인이 사유를 엄청나게 하지 않는 한 대화를 통해서 가능해요. 근데 대통령 스타일이 듣기보다 말하기에 집중돼 있잖아요. 곳곳에는 경로 옵션이 들어갑니다. 경로 옵션. 대화가 잘 안 되죠. 예.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우려가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총선 지난 다음에 출구조사대로 결과대로 참패라면 정말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뼈저린 분석이 있고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핑계 대기가 쉬울 거예요. 언론 탓도 할 거고요. 여당 탓도 할 거고. 제 추정입니다, 이건. 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본인의 스타일대로 계속 강하게 나갈 가능성이 일단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라고 일단 한짝
보내고 그럴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상당히 우려스러운 환경이죠. 그래서 너무 선배가- 나쁘게 보시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아니 그래서 선배가 총선 이후에가 더 문제다 이런 말씀인 예, 건가요? 그 제가 세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네. 아니 검사처럼 대통령 했다가 속된 표현으로 망했잖아요. 근데도 안 변할까요? 좀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부기영 기자 어떻게 아니 뭐 사실 굉장히 난처한 질문인데 한번 들어가면서 말씀하세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분이 그 검사 생활하실 때 제가 출입 기자였어요. 오. 네, 그러니까 내가 왜냐면 뭐 겪어봐서 네. 아는데. 뭐 겪어봐서 아는 데라고까지는 너무 과장이긴 한데 그때도 사실 지금 우리가 대통령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특정 제가 개인 취재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이과장을 할 때입니다. 부장검사 신분이었는데 당시에 그 특정 기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어요. 그 기업은 첩보가 기본적으로 호남 정치인들에 대한 굉장히 많은 다량의 비위 사건을 담고 있는 내용이었고 근데 그게 한창 진행이 되고 그 당시에 그룹에 있는 그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속된 말로 구속이 되고 깜빵에 갑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중수부수와의 왁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공여자를 이제 집어넣어놓고 이제 진술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회장을 상대로 굉장히 진술을 강요했다라는 의심이 드는 그런 정황들이 있어가지고 아마도 당시에 제가 어떻게 그런 취재를 그 획득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당시 전화를 겁니다. 걸어가지고 오. 이제 윤석열 당시 부장검사 전화를 직접 걸어서 통화해서 그 제가 뭐 이렇게 해서 진술을 회유하거나 압박한다는 얘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야 이 새끼야 누가 그래 땡땡땡이 그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땡땡땡은 당시에 이제 그 정치인이었고 본인 아마 그런 얘기 하고도 아마 까먹으실 텐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 근무하시다가 피해자 신분이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정치 현업에 나와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제가 당시 생각해 보면 출입 기자였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그 야당에 있는 정치인에게 옮길 수도 있는 얘기고 기사를 쓸 수도 있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리스크를 감내하면서까지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뭐 제가 취재한 게 맞다면 뭐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받고 지금 현재 현업으로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의 상당수도 그런 유사한 일을 겪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캐릭터라는 거는 아마도 이게 갑자기 인생관이라는 게 바뀔 리는 없을 것 같고 과연 그럼 이걸 누가 설득할 수 있을까 문제가 남는데 그나마 설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한동훈마저도 틀어졌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워질 것이다. 그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포기 수순에 이르지 않으면 이 환경을 바꿀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관측을 좀 감히 좀 해봅니다.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그러니까 뻔했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망했는데도 안 변할까요? 근데 저도 네. 그 비슷한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분은 조사 빼고 다 욕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경험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뭐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서정욱 변호사한테 직접 들은 건데 윤석열 대통령을 바꿀 수 있는 대한민국에 2명의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은 김건희 여사예요. 다른 한 사람은 본인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의 서정욱 변호사 본인이요? 예예예 안 듣는다. 본인 말을 듣는다. 예예. 그러니까 아. 본인이 얼마나 장점은 거기에 있네요. 본인 말은 예, 본인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를 같이 강조하기 위해서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안 바뀐다. 전 두 가지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무려 17.15% 표차라는 아주 큰 표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하루인가 이틀 정도 태도 변환이 있었어요. 뭐 소통 강조하고 뭐 이런 등등의. 그렇지만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과 소통을 강조했지만 그리고 나서 바로 해외 순방을 떠나버렸고 사실상 한 달에 한 번꼴로 해외 순방을 했던 뭐 이런 기억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 뭡니까 그 부산 엑스포 때 119대 29라는 아주 기가 막힌 성적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전까지 이긴다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번 입력된 정보는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 그래서 대개의 정치인들은 특히 야당 정치인들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겪거나 경험한 정치인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안 바뀐다. 예, 이분은 절대 바뀔 분이 아니다. 그리고 바뀐다 하더라도 바뀌는 척은 할 수 있겠지만 안 바뀐다. 제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귀를 네. 넘기겠습니다. 아닙니다. 이재명 부사장이 굉장히 부릉부릉하고 계셔가지고. 부릉부릉. 예, 할 말이 좀 아니, 있어요. 경험담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경험담. 네. 아, 제가 뭐- 이제야 말할 수 있다. 그 경험들을 얘기하고 바로 그런 게 옆에서 아니라 지켜보신 분이 있었어요. 예. 그런 말씀 이게 사실은 이제 송한영 기자님께서 가장 궁금하신 게 이래도 안 바뀔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근데 뭐 아시지만 많은 성공한 리더들이 자신의 성공 방정식 때문에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성공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성공해 왔는데 그것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다시
사실 다른 이제 새로운 일에 주어졌을 때 그 과거의 경험 때문에 오히려 실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뭐 윤 대통령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윤 대통령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제 의정 갈등 관련해서 담화할 때도 저는 좀 동의하기 쉽지 않았던 말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항에 굴복하는 것은 정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저항에 굴복은 아니지만 굴복이 아니라 늘 타협하고 중재안을 협의하고 하려고 정치를 만든 건데 그 정치를 굴복이냐 승리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점에서 사실은 대통령이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에게 비친 이미지가 그거죠. 그러니까 이기고 지는 문제를 다 생각하는 거죠. 정치 자체를요. 근데 전 이제 지금 이제 논의 자체가 바뀔 거냐 바뀌지 않을 거냐 얘기하지만 바뀌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뭐 바꿀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바뀌어야만 하는 문제가 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뭐 성적 얘기를 자꾸 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 네, 지금은 맞습니다. 전국 자체가 예. 그러니까 바꿈을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요구한 겁니다. 예. 그럼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거죠. 저도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예, 예. 여쭤본 거기도 한데 이제 제가 얘기하기 전에 담임 김은지 선생님 기자님- 저희 면접 보는 거 아니 그게 아니고 기자님 뭘 쓰세요? A, B.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궁금해서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정답을 들어서 제가 더 이상 아니 말을 저 못 말고 다른 우리 언론계 출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래요. 참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근데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인데요. 저 네. 짧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18%포인트 차이로 졌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한동안 바뀐다고 하다가는 바뀌지 않았던 모습들 그리고 지난 몇 시간에 한 달간의 지금 선거 캠페인을 봤을 경우에 그렇게 정부 여당에서 없애고 싶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 특히나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중심으로 그렇게 선거가 치러지던 과정에 3월 10일 이종섭 대사 출국 그리고 그 이후에 4월 달 초에 그 의정 갈등에 대한 대국민 담화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끝없이 본인이 나서는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은 굉장히 역사와의 어떤 전쟁 혹은 갈등 뭐 이렇게 소명의식을 가지고 본인들이 어떤 무엇을 한다고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결과가 정말 무서운 민심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리뷰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드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지금 아까 이재명 예. 부사장님 그 말씀에 동의해요. 무슨 얘기냐면 본인 성정에 관계없이 바뀔 것이다라고 기대를 좀 합니다. 이게 저는 이번 총선 결과 이 정도라면 지금 개표 결과 이대로 출구조사 결과 나온다면, 그대로 예. 개표 결과가 나온다면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2년 전 대통령 선거를 주권자가 전 철회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사람, 특히 그 주도한 이른바 보수 세력에서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다시 해봐야 돼요. 2년 전에 급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내려다 대통령 만들었는데 이게 안 되겠구나라고 우리 국민이 심판을 내렸다 그러면 생각을 다시 해야 돼요. 진짜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니스트가 썼듯이 진짜 진짜 사퇴시키는 게 맞는지. 결단해야 한다. 결단해야 돼요. 사퇴까지는 아니고 결단해야 뭐 됩니다. 그 사실 같은 사실상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게 아니라면 네. 좋다 이거예요. 그럼 대통령은 윤석열, 네. 그러면 국회는 연속 2번이나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네. 차지하게 해줬잖아요. 그럼 권력을 나눠야죠. 반씩 먹어라. 반씩 먹어라. 이렇게 하든가 예. 뭔가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좀 기대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조금 보는 게 대통령이 그런 말을 많이 써요. 대통령 그 문체부에서 각 공무원들에게 전산방에 올린 게 있잖아요. 홍보 영상 봐라 했던 거에 보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라는 표현이 많이 들어요. 저는 그게 대통령이 상당히 좋은 쪽으로 자신의 포지션을 얘기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그렇게 강하게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부터 했던 것들을 관통하는 맥락을 보면 주변의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본인이 볼 때는 정치적 유불리, 나의 이득 따지지 않고 행동해왔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 문제랄지 그다음에 뭐 화물연대 파업 문제랄지 여러 가지에 대하는 자세를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걸 따지지 않고 본인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근데 도구로 다가오는 게 민심이 이렇게 났어도 이거는 기울어진 언론 운동장 그다음에 나를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배신했던 여당의 지도부들 이렇게 탓을 하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혼자서 또 갈 길을 갈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기 때문이에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갈 실제로 거다. 여권 내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용산 쪽에서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지난번에도 110석 정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다 합치면 쫙 합치면 114석인가 그럴 거예요.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도 했는데 100석만 지키면 뭐 똑같다. 할 수 그냥, 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은 제가 제일 큰 게 소신과 고집을 혼동해요. 그럼 이게 소신이 되려면 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 그러면 열린 대화에서 엄청나게 많은 의견들을 자기가 받아들인 데서 고민 끝에서 내놔야 이게 소신이 되는데 우리가 다 아는 대통령의 말은 좋은 말 있잖아요. 좋아, 빠르게 가. 심사숙고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소신이라기보다는 고집으로 그냥 밀고 나기가 쉽다. 거기다 가끔 경로까지 얘기하면 누군가 직원을 절대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저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게 그렇지 않을까라는 네. 예,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이 순간 10시 29분 현재 지역구 개표율이 45%인데요. 국민의힘 의석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예, 점점 예, 줄어드는데 민주당이 148, 이게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10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격차가 더 어떻게 벌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어찌됐든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대통령보다 임기가 길어지는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여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사실 공천이다 뭐다 해서 눈치 볼 게 많았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사실상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정치를 해도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성환영 선배 어떻게 보십니까? 별로 선택 못하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이게 어, 이걸 정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다 이제 지금 예, 뭐 앞으로 옛날에 없을 뭐 것이다. 김무성 네. 뭐 이런 큰 손들 네. 또 뭐 하다못해 뭐 김성태 전 의원 네. 뭐 이런 분들도 지금 원하고 아무 맥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대선 이후에 왜 계속 비대위 체제 계속 바꿔가면서 맞아요. 했죠. 예. 김병준 비대위원장 또 임명진 목사님도 하셨나요? 네, 맞아요. 뭐 등등 이런 시기를 좀 상당히 거쳐야 될 것이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매우 슬픈 장면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그쪽에서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비대위 전문 정당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또 시기를 거쳐야 근본적인 성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선자들이 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부사장님? 결국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국정의 전면적 쇄신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뭐 권력 분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지금 이 정도 되면 이제 동거정부 물론 이제 이원 집정부에서 쓰는 개념입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이제 다른 정당일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상 이제 그렇게 권력을 분점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했던 거국내각 구성 뭐 이런 걸로 가야 되지만 사실 민주당이 받을 가능성은 없죠. 왜냐하면 같이 정부에 들어와서 뭐하러 또 책임을 나누겠습니까? 결국은 다음 대선이 있는 건데. 근데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참 현 정부에서 어떤 제안을 하든 민주당이 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과의 타협만이 남아 있는 거죠. 이제 전국 운영 자체는 그러니까 민주당과 어떻게 타협해서 어떻게 국정 운영하느냐의 문제인데 자 그 상황에서 결국은 국민의힘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미래 권력을 다시 창출하는 길을 이제 모색해야죠. 결국 그것밖에 없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는 그 3년 뒤를 놓고 또 국민의 입장 생각해 보면 또 이미 문제제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 중심의 민주당이 돼버렸고 당연히 뭐 당권이든 대권이든 이재명 대표가 가장 가까이 있는 거고 물론 뭐 조국 대표가 또 이제 새로 등장하면서 뭐 사법 리스크가 있지만 어떤 관계 설정을 할지 모르겠으나 결국은 그러니까 야당의 대권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과연 국민의힘은 어떤 사람을 내세워서 어떤 전략으로 3년간 준비하느냐 이제 이걸 해야 되는 이제 시점에 와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성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리더가 없죠 지금.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한동훈 위원장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판단을 하냐면 오히려 110에서 130 이 애매한 수치. 이겼다고 말하기에도 뭐하고 뭐 그렇다고 지난번보다 좀 늘어났으니까 졌다고 말하기도 뭐한 애매한 수치가 오면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용산과 갈등이 더 커졌을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용산이 오히려 그야말로 이 수치가 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나마 나 때문에 온 거냐 아니면 뭐 너 때문에 그나마 더 빠진 거 이런 오히려 공방으로 갔을 겁니다. 근데 전 거꾸로 지금 출구조사들이 만약에 정말로 개멸적 패배를 한다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한동훈 위원장에게는 한동훈 위원장을 뭐 낙마시키고 뭐 갈등하고 이럴 여지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을 중심으로 다시 뭉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예.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은 갈등 관계로 가는 겁니까? 각을 세울까요? 갈등을 하려고 그러면 뭔가 얻을 게 있을 때 갈등을 하는데 제가 볼 땐 그럴 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사실은요.
그야말로 물론 이제 뭐 그렇다 같은 요소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당장 저는 제가 볼 때 이제 이번 총선이 끝나면 가장 먼저 이슈가 될 게 제 예상에는 최상병 특검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패스트트랙을 이제 넘어서 예, 맞아요. 4월 3일인가부터 맞습니다. 투표할 수 있게 맞습니다. 돼 예, 있죠. 자동 부여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것을 만약에 제 민주당이 이제 총선을 해서 통과시킨다. 그럼 아직은 거부권 행사할 수 있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는 게 근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다음 국회 넘어가면 당연히 또 할 테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상황들을 맞이할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과연 여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를 두고 용산 갈등할 수 있지만 사실 알다시피 갈등이라는 건 어떤 선택지가 있을 때 갈등하는 겁니다. 선택지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의석수가 너무 적으면 한동훈 위원장이 그냥 사퇴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정치 공학적으로는 공학적으로 당연히 그런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미래를 볼 때 과연 선택 여지가 국민의힘이 선택할 카드가 말씀하신 것처럼 리더가 없는 거죠 현재. 뭐 지금 예를 들면 뭐 나경원 전 의원, 원희룡 전 장관 등등이라 들어왔다면 네. 선택자는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보면 거의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현재로서. 그래서 글쎄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에게 정치적 기회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성태 실장님은 사실 앞서서 템플스테이를 권하신 바가 있긴 한데 예, 저희 방송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 한동안은 좀 쉬셔야 될 것 같다. 근데 그걸 외국은 조금 조언하는데 어렵다. 예. 조언을 하는데 안 하실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했죠. 근데 뭐 조언은 지금도 하는데 본인이 여러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어요. 다시 정치를 하겠다. 다시는 빼죠. 이제 정치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도 이제 개인적 기재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거의 처음 맛보는 큰 실패일 거예요. 출구조사대로 나온다면 항상 공부도 잘했고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뭐 세속적인 눈을 보면 집안도 좋고 다 좋잖아요. 법무원 검찰에서 추미애 장관 때 4번을 자천당했지만 박범계 쭉 이어졌네요. 아무튼 4번을 자천됐지만 그거는 자기의 소신대로 하다가 자천됐기 때문에 그건 실패라고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냥 외부 환경의 역경이라고 볼 거예요. 근데 이번은 자기가 어떤 책임을 맡고 물론 그 위에 더 큰 책임 있는 사람이 있지만 책임을 맡고 했는데 참패를 당했다? 그러면 아마 본인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방어 기제가 나오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위에서 더 큰 무거운 짐이 누르고 있었기 때문이냐. 이제 제대로 해보고 싶어. 나는 나의 실패를 만회할 거야. 제가 상상컨대는 그런 기제가 발동할 거다. 두뇌 피질에서 작용해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기질이 작용되면 그냥 이 대통령이 임명한 비대위원장이 아닌 당원의 선택을 받은 당 대표로서 정말로 위기에 빠진 보수 여당을 내가 지키겠다는 생각을 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는 순간 어디 가서 지금 뭐 보궐선거에 나간다는 얘기도 아닐 것이고 전당대회 말고는 답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길도 전당대회로 생각할 건데 문제는 3년이나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한 2년만 남았어도 저는 권력의 중심축가 빠르게 한동훈 위원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3년이 남았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도 눈치를 꽤 볼 거고 어떻게 누구 줄을 서야 되지? 그러면서 이 혼란상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 지지자들 내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으로 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들 것이고 또 일부 지지층은 이번에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뭐 그냥 얘기하자면 깽판 쳐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라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갈등이 더 심해질 것 같고 그러면 사실 여야를 떠나서 당정 간의 갈등상이 일단 혼란을 총선 이후에 정부에서 혼란의 큰 이 뭐랄까요 그런 장이 될 거다. 될 거다. 그런 생각이 그- 우려가 듭니다. 나라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네. 나라를 이게 지켜야 험난한- 되는데. 아니 길값도 근데 오르고 이 험난한 네, 갑자기 나라가 박성태 없죠. 실장님은 예. 언제나 나라 걱정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자주 거. 봐서 알거든요. 예. 예, 사람과 사회를 연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아니 나라 근데 걱정을 사실상 잘못 짜겠네.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다면 이제 6월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당 대표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전망을 주셨는데 사실은 나경원 후보나 원희룡 후보도 사실 유력 주자로 검토되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다 이번에 원외로 빠지게 된다면 사실상 그 축이 싹 다 원외가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영남에 토대를 두고 있는 영남 정치인들이 다시 또 이제 보수의 깃발을 들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데 예컨대 이제 수도권의 패배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국민의힘이 영남 지역당으로 굳어지는 그야말로 뭐 전국 정당화하지 못하고 그냥 뭐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영남 자민련화 되는 수준으로 그냥 머물러 버리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수도권에 있는 국민의힘 보수 정치인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총선 전에 국민의힘의 좀 고참 보좌관 출신 당직자 출신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다 떨어질 것 같아요. 그분들 그 촉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다 떨어질 아마 윤재옥, 주호영 이런 분들 중심으로 일단 비대위 비슷하게 어물어물 해가면서 아마 몇 개월 동안 정비를 좀 해야 될 거다라고 본인들의 운명을 예감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봐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남 자민련도 아니고 TK 자민련이죠. TK 자민련, 네. 지금 뭐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좀 보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굉장히 그 아픔의 시간을 겪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도권에 있는 이 보수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선택할 데가 원희룡 없죠. 후보 어딜 측은 선택을 아주 하겠어요. 오늘 다소 굳은 표정으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결과다. 라면서 현장을 떠나버렸다는 소문이 성환 기자님이 작게 약간- 말씀하셨습니다. 네. 선택할 게 없다. 선택할 게 없다. 아니 좀 제가 너무 잔인한 얘기인지 네, 몰라도 그냥 다 사실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 아니 이제 그만하실 때도 되긴 됐어요.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이 기회를 굉장히 여러 번 가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윤석열 대통령한테 머리가 깨지도록 들이받아서라도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럼 책임을 져야죠. 저는 그 아무것도 못한 겁니까? 안 한 자격상실. 겁니까? 어떻게? 둘 다죠. 둘 다다.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책임져야 된다. 정치인들은 책임지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사실 아까 전에 뭐 출구조사 결과를 이렇게 출구조사 결과가 이제 보는데 경기도가 나오는데 정말 뭐 호남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계속 파란색만 나오고 사실 수도권에서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이 16석을 얻었죠.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더 적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출구조사 결과만 보면. 그럼 좀 말씀하신 것처럼 성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TK 당이 되는 거죠. TK 당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수권 능력을 상실하는 거죠. 집권 능력을 상실하는 거죠. 그걸 깰 수 있느냐가 결국 국민의힘의 숙제인 거기 때문에 저는 아까 전에 이제 뭐 한동훈 위원장이 오히려 재기할 기회를 얻는다 이게 사실은 뭐 당장 가능한지 저도 사실은 예. 뭐 당담하기 어렵죠. 어떻게 보면 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실 뭐 윤재욱 원내대표가 대표 뭐 전당에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벌써 돌고 있으니까 결국은 영남의 이제 다선 의원들이 오히려 깃발을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지만 결국은 국민의힘의 실패가 어디서 왔는지부터를 봐야죠. 사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수도권 민심을 못 얻는 정당이 어떻게 집권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길을 가겠다 그러면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정당이 아닌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는 정말 사실 아시다시피 18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때까지 소장파들이 있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뭐 17대 미래연대 그다음에 18대도 그런 비슷한 모임이 있어서 결국은 당내에서 어쨌든 뭔가 활발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19대 이후로 국민의힘에서 그런 목소리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을 연판장을, 내고 얘기를 할까 네. 말까 했는데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보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은 이제 뭐 원내가 정말 수도권에 이제 드문 일이 됐지만 결국 원내라 하더라도 수도권의 목소리들이 더 반영되고 하는 정당을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는 당위의 문제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이제 국민의힘도 고민할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0초만 잠시만요. 예. 22시 10시 39분 지금 전국 개표율 48.71% 집계가 됐는데요.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 254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51석, 국민의힘 앞서 저희가 소개해드렸을 때 102석이었는데 99석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 하나, 개혁신당 하나, 진보당 하나, 무소속 하나. 말씀하십시오. 네. 심지어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에는 김종민 의원이 당선 사례를 했습니다. 이제 본인이 이제 당선됐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출구조사 상당히 정확한 네. 그쪽으로 근접을 하고 있는 네. 것 같네요. 아무튼 저는 이번 총선 결과에서 좀 아쉬움이 하나 있어요. 이를테면 이 이른바 보수가 좀 건강하려면 미래의 싹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말아먹는 바람에 괜찮은 보수 쪽 후보 정치인들이 많이 날라가 버렸어요. 뭐 김용태 전 최고위원인가요? 또 김재석 후보, 네. 또 뭐 김영우 의원 이런 분들, 뭐 유이동 의원 이런 좋은 사람들 많은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보수 자체가 굉장히 좀 참담하게 됐고. 그러니까 보수의 그러니까 좀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망하려면 확 망해가지고 새롭게 다시 출발하는 게 낫겠다. 어영부영 망했다가 다시 뭐 이렇게 복원됐는데 결국에는 대통령 후보 할 사람이 없어서 사실 민주당에서 꼬은 사람 아니냐. 그래서 세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민주당 용병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면.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렇게 왔는데 어영부영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차제에 그냥 확실하게 처음부터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출발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그러려면 좀 새싹이 좀 살아서 와야 되는데 이준석 천하람은 어떻게 됐나요? 혹시 아시는 이준석 분 계세요? 대표가 지금으로서는 한석이 살아있는 걸로 보입니다. 48.71%가 개표된 상황에서 개혁신당 한석 지역구니까 필에도 두 명, 네 명 정도 당선된다고 지금 보고 있으니까 개혁신당에서 그럼 천하람 이번이니까 2번이니까 뭐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 거죠. 자, 화성 개표율은 20% 지금 개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뭐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개심하여 마음을 바꿀 것이냐, 그렇지 않고 지금 그대로 이 분위기 계속 이어갈 것이냐 이런 건데 좀 관측이 엇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성환용 선배 바꿀 것이다. 바꿀 것이다. 바꿀 것이다? 안 바꿀 사람 것이다. 잘안 바뀌더라고요. 안 바뀐다. 지금 4대2입니다. 4대2. 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상황 일단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일이 저는 항상 대통령실 쪽으로 가면 늘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땅을 파봐야 돼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땅을 파야 돼요? 네, 뭐가 있어요. 하여튼 파묘를 좀 해봐야 파묘는 아니고 어쨌든 땅을 파서 수맥이 잘못 들었는지 봐야 되나. 왜냐하면 대통령이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길 때 기존 청와대가 너무 구중궁궐에 있어서 소통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번번이 느끼는 건데 지금 용산 대통령실도 소통이 전혀 안 됩니다. 그 안에서도 안 되고 그 바깥에서도 안 돼요. 거기는 예전에 뭐 전자파 막기에서 뭘 쳐놓는다고 하는데 소리가 안 들어가게 음파를 막나 봐요. 그래서 여당에서 얘기하는 판세 분석과 대통령실 쪽에서 얘기하는 판세 분석이 완전 달라요. 네, 맞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여당에서는 대통령 제발 나서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너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강성 지지층이 투표대행 관심을 멀리하고 있다. 물론 일부 자유통일당의 지지들이 있는 거는 그런 부분이 약간 있죠. 그런데 훨씬 많은 중도층이 떠나고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공공연히 또 나와요. 그러니까 전혀 거기도 소통이 안 되고 민심과도 동떨어져 있어서 우린 잘하고 있는데 기울어진 운동장 그다음에 야당의 아주 절묘한 계략에서 지금 함정에 빠졌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네, 용산에서는 우리 다 알지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얘기하려면은 화를 내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죠. 바깥에서는. 그리고 거기에는 음파를 막는 거대한 돔이 있어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통화를 못해. 그래서 강력한 유튜브로 수맥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강력한 저희 방송 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저번에 저기 김은지 기자한테 얘기했잖아요. 네. 해시태그를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달아라. 알아라. 대통령께 가답게. 네. 대통령님 사랑해요. 이러면 이제 뜰 수가 있단 저희 말이에요. 방송 그러면 좀 저희 보시고. 목소리를 네. 그 숱한 음파를 견뎌내고 예? 유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네. 아닙니까? 그런데 네.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주 합리적인 길들이 있는데 누구나 아는 네. 그게 안 권력의 통한다. 정점만 가면 잘 안 통하더라. 네.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선거 중반에 굉장히 국민의힘이 어렵다라는 판세가 막 돌기 시작하면서 함원경 후보가 탈당 요구했다가 그 이튿날 바로 또 취소를 했어요.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의힘 안에서 탈당 요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점은 좀 성환용 선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선거 앞두고 급하니까 탈당 요구를 했던 건데 이제 끝났는데 뭐 탈당 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앞으로 선거 뭐 멀었는데 그래서 네. 그런 목소리를 낼 수도 없을 정도로 지금 정치적 체력이 아마 뚝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막 좀 바닥을 기어야 되는 시간을 좀 더 가져야 되죠. 네, 이 가운데 두 군데가 지금 당선 확실까지는 아닌 것 같고 당선 유력이 나왔네요. 서울 종로의 곽상원 후보가 52%로 52.02%로 당선 유력이 발표가 됐고요. 중구 성동 갑의 전현희 후보가 51.67%로 당선 유력인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탈당 요구 없을까요? 요구는 있겠지만 네, 안 해요. 지도부의 네. 공식적인 얘기로 나올 거냐 이거는 지도부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다르죠. 요구는 밑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네. 아 정말 우리도 못 해먹겠다. 실제 조혜진 의원이 선거 중에서 올라와서 기자회견까지 했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그 조혜진이 피부로 느끼니까 최사포가 후보들은 알아요. 이러다가 나도 죽겠는 걸 그러면 나라도 가서 얘기해야지. 그러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총선 지난 다음에 이게 통일된 목소리로 나오기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얘기하겠지만 지도부가 뭐 거기서 일단 잘 들었습니다 그러겠지. 그걸 대통령한테 직접 얘기할까? 그건 어떤 지도부가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다른다고 봐요. 그러니까 탈당 얘기를 한다는 건 사실 책임론에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사실 그런 뭐 송 기자님 잘 말씀하셨지만 그럴 정도의 지금 상황도 아닌 거죠. 책임론을 따질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면 거꾸로 탈당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윤 대통령이 탈당할 가능성은 있죠. 거꾸로. 대통령이 아, 선도적으로 어차피 지금 이제 국민의힘을 의지해 여권 중심의 여당에 기대한 정치가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입법부 자체를 그렇게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거꾸로 그럴 가능성이 있으나 뭐 탈당을 요구해서 탈당을 한들 사실 뭐 그러면 국민의힘이 당장 얻는 이득이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 이제 거꾸로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으나 이제 그런 게 당장 뭐 당장 빠른 시일 내에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자, 그 저희가 10시 48분 지나고 있는데요. 민주당 얘기를 너무 안 했어요. 사실상 이번에 그 정권 심판론이 너무 강하다 너무 보니까, 강하다 보니까 예. 민주당 얘기가 거의 없는데 그래도 이건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초반부터 시종일관 목표치가 151석 이었는데 그 이상 얻게 되면 사실상 차기 대선 탄탄대로 열리는 거냐 뭐 이런 그 질문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보면 이번 공천 과정에서 뭐 계파 갈등 상당했고요. 그 다음에 뭐 막말, 부동산 논란 이런 후보들 공천한 것에 대해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 책임론도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 어떻게 민주당 안에서 소화될 거라고 전망하시는지 이번에는 사람과 사회 연구부터 우리 박 실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단을 내려야 됐을 때인데 상황상 민주당이 그냥 밀고 간 것 같아요. 다른 대안도 없었고 이미 공천 전국이 끝났기 때문에 사실 울림이 그만큼은 적을 것이라는 판단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쟁자인 장성민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이수정 후보에게 그냥 배지를 헌납하기는 정말 싫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좀 더 크게 생각한다면 그전 사례들보다도 저는 더 심하다고 보기 때문에 원칙대로 한다면 결단을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뭐 이미 선거 끝난 상황에서 사실 저는 마지막에 양문석, 김준혁 후보 등의 논란이 사실 수도권 여론에 좀 영향을 미칠 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큰 영향이 없었던 거죠. 그것보다 정권 심판론이 워낙 강고하게 작동을 했던 거죠. 그런 점에서 뭐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뭐 민주당도 알갈부할 여지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다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총선을 압승하고도 문재인 정부 때 대선에서 졌습니다. 자, 열린우리당 때도 2004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헌정상 처음으로 단독 과반 의석을 얻었습니다. 152석 얻었나 그랬었죠. 열린우리당 탄핵 노무현 전에 탄핵에 힘입어서 그러나 그때 역시 대선에서도 압도적으로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총선 결과가 대선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죠. 근데 그 와중에 어떤 게 있냐면 결국은 너무 많은 의석을 확보하면서 뭐 2004년도에도 뭐 108 번뇌라는 이제 그런 말들이 있었고 초선들이 많아지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뭐 여러 가지 초선들의 논란이 많았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2, 3년 동안은 민주당의 시간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그 입법부 민주당의 시간이 됐는데 과연 그 민주당의 시간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질서정연하게 리더십을 가지고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내면 상관이 없는데 굉장히 많은 파열음들이 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특히나 조국혁신당이 많은 의석을 얻으면서 야당이 굉장히 강성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강성 경쟁을 할 가능성이 그럴 경우에 오히려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과연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잘 정리정돈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앞으로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전국 개표율이 50.80%입니다. 10시 46분 기준인데요. 국민의힘이 또 줄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154, 국민의힘 96, 새로운미래 하나, 개혁신당 하나, 진보당 하나, 무소속 하나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52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4부를 마무리해야 될 상황이어서 저는 굉장히 진지하고 재밌었는데 나머지 5분의 기자님들은 어떠셨는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자, 끝으로 마무리 발언 한마디씩 듣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키순으로 할까요? 네, 네, 하시죠. 아니, 제 농담이었습니다. 예. 자, 서원영 선배부터 듣겠습니다. 하시죠. 예. 아니 뭐 그 아까 민주당 얘기 좀 하다 네. 말았는데 그냥 간단히 이게 우리가 민주당 얘기 거의 못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이번에 별로 한 일이 없어서 그래요. 뭐 별로 인상에 남는 게 없고 오히려 이제 그 공천이 잘못된 거죠. 결과적으로 그걸 뭐 공천 혁명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정치의 특징이 이제 승자의 저주인데 지금부터 사람들이 야 이제 이재명하고 민주당이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 압승하고 식은땀이 난다. 우리 이제 죽었다. 이 무서운 국민이 우리를 심판하면 우리는 골로 간다. 도덕성, 능력, 우리 태도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굉장히 길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전 그때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는데 지금부터 이제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걸 배워야 돼요. 그걸 이렇게 잘 나갈 때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는가 이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 꼭 좀 당부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네, 지금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함께한 후배들에게 덕담 뭐 이런 것도 괜찮은데. 잘 아시면서 서로 왜 불러가지고 다음부터 그냥 세 분이 말씀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세 분이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야마를 예, 너무 예. 잘 뽑아주셔가지고 네, 예. 정말 재밌었습니다. 또 한 번 민심의 무서움을 확인한 선거였죠. 정말 매번 선거 때마다 참 민심 무섭다 생각하려 했는데 정말 이번 선거 결과도 결국 제가 여러 번 방송에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들은 계속 국민의힘에 윤석열 정부에 절대 평가를 요구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만들었던 이유, 과연 문재인 정부와 달리 내로남불하지 않고 더 도덕적이고 더 공정하게 권력을 운영하고 있느냐, 윤석열 정부와 달리 갈라치지 하지 않고 국민 통합을 노력하고 있느냐, 이걸 계속 물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계속 하지 못했던 거죠. 저는 그것이 결국은 이번 총선에서의 어떤 진짜 참패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고, 아까에도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변할 것이냐 변하지 않을 것이냐 이 얘기를 했지만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이제 국정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전 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은 선제적이고 파격적인 결정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그냥 선제적이고 또 파격적인 결정을 통해서 결국은 민주당과 어떻게 앞으로의 3년을 권력을 운영함에 있어서 공동의 어쨌든 그 타협점을 찾아가면서 정권을 운영할지에 대한 고민을 당장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부사장이 대통령실에 다시 들어가서 대통령과 하루에 30분 이상은 대화해야 대화를 된다. 독대를 해야 된다. 네. 대통령의 말하기 비중은 20% 이하로 낮추고. 그걸 국정쇄신 1항에 넣어야 돼요. 네. 그리고 절대 2달 안에 쫓아내지 않는다. 경로를 좀 빼야 된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정말 우리 이재명 부사장 같은 합리적인 분의 말을 대통령이 의무적으로 좀 들어야 돼요. 그래서 반성문도 좀 매일같이 제출하고 대화 평가문도 제출하고 그래야 되는데 일단 뭐 잘 어쨌든 국정운영 방식을 기조를 정말 바꿨으면 되고, 이 말을 누가 했냐면 강성희 의원이었잖아요. 그 얘기하다가 이틀망을 당하긴 했는데 그때 말을 들었으면 이런 결과는 안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성한용 선임 기자분이 얘기하신 대로 민주당도 사실 잘못한 거 많았거든요. 더 큰 북풍이 몰아쳐서 사실 이상한 동풍은 보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가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190석 이상 200석 가까이 얻게 된다면, 200석을 넘어설지 아직 모르지만 어쨌든 얻게 된다면 이제 정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했던 심판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건 정말 뼈아프게 뼈아프다기보다도 뼈에 각인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그 4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 뭐 끝으로 꼭 하셔야 되는 말씀 있으시면 저희는 5부 해야 되니까요. 5부 해야 네, 5부에서 텐션을 더 예, 올려야 됩니다. 예, 말씀을 올려야 드리겠습니다. 됩니다. 예, 예, 붐업을 살려야 한다. 살려야 한다. 네. 저는 아쉽지만 저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마지막 5부. 예, 불살하겠습니다. 예, 올부랜다. 5부는 남은 두 분께서 마무리해 초특급 주실 게스트가 걸로. 계시니까요. 예, 초특급 게스트. 예. 벌써 와 계세요. 예.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5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